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베르베린을 써보면 어떻겠는지 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환자분 한 분이 고지혈증으로 약물 치료 중이신데 베르베린 써보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요즘은 뭐 블로그나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천연물에 대한 건강 증진 효과, 뭐 이제 좋은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베르베린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천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해야 돼서 질문을 주시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르베린은 황련, 황백, 매자나무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식물 유래 성분이죠. 식물 유래 성분이고 이런 것을 통칭해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리뷰 논문을 살펴봤더니 2020년에 나왔던 논문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암에 대해서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소화기 질환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경우 심혈관계 질환, 신경학적 질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시사한 연구가 꽤 많이 나와서 이제 리뷰 논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히 고지혈증 관련해서 베르베린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논문을 같이 볼 거예요. 이 논문은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2004년에 나왔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2004년이면 좀 되긴 했는데, 벌써 20년 전이네요. 되게 옛날에 나왔던 논문이긴 한데, 이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게 네이처가 굉장히 좋은 저널이잖아요. 그래서 네이처 메디슨도 굉장히 좋은 저널이에요. 2023년 임팩트 팩터 기준 58점인데 그럼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는 91명이 참여했어요. 그중에서 63명이 시험군으로 베르베린을 투약받았고 28명이 대조군으로 위약을 투약받았습니다. 베르베린을 0.5g 하루에 2번 복용하는 것으로 사용했고 이렇게 3개월간 치료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한 명에서 변비가 있었는데 0.25g 절반 양이죠. 절반으로 줄이고 나서 변비가 개선됐다고 하고 이제 우리가 약 쓸 때 주의 깊게 보는 게 간 수치랑 신장 수치거든요. 간 독성이나 신장 독성이 있는지를 보는데 놀랍게도 간 수치는 투약한 다음에 더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연구가 됐고 신장 기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과 의사 입장에서 이제 간 수치가 정말 떨어지는 게 ALT, AST 다 이렇게 떨어졌죠. 44에서 24, 23, 39에서 26, 감마 GTP 이건 보통 술 많이 먹으면 좀 올라가는 지표인데 53에서 31. 술 안 드셔도 감마 GTP 높으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원인 모르게 올라가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게 다 개선되고 비유엔 크레아티닌 비유엔 이게 두 개가 신장 수치거든요. 근데 신장 수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고지혈증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91명 중에는 이미 고지혈증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32명의 환자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했어요. 서브그룹. 이제 그 그룹 전체에서 어, 그 이제 일부만 분석을 하는 거죠. 이 32명은 베르베린만 쓴 환자. 이 기존의 고지혈증 약 쓰지 않는 베르베린만 쓴 환자. 베르베린만 쓴 환자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9% 감소하고 중성 지방은 35% 감소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표를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BBRA 여기가 베르베린 투약한 군이거든요. 여기 플라시보 요거는 대조군이고요. 위약군. 그럼 여기 before and after가 이렇게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서라이드 이건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서라이드는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이 이게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 좋은 거,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단위가 우리랑 좀 달라요. 밀리몰 퍼 리터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를 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조금 더 와닿는 수치죠. 그래서 제가 단위를 여기다 변환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쓰기 전이랑 후랑 농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봤는데 전체 콜레스테롤은 보면 228이었던 게 162가 되고 중성지방은 203이었던 게 132가 되고 HDL 콜레스테롤은 40이었던 게 42, 별 차이가 없고 LDL 콜레스테롤은 123이었던 게 92가 됩니다. 앞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떨어졌긴 떨어졌으니까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콜레스테롤은 목표 수치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목표 수치가 그리고 개별화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LDL 콜레스테롤 타겟을 얼마로 맞춰야 되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따져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저위험군 이제 뭐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한 개 이하고 건강하신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미만으로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160 이상일 때 보통 약물 치료를 시작해요. 중등도 위험군,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두 개 이상일 때는 130 이하가 130 미만이 목표예요.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100 미만이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경동맥 질환, 뭐 죽상경화성 허혈성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발음도 어렵네. 말초 경동맥 질환, 말초 동맥 질환, 복부 대동맥류, 당뇨병, 유병기간 10년 이상 또는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또는 표적 장기 손상을 동반한 경우, 너무 조건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동맥경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맥경화 있으신 분들은 70 미만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하다.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한 동맥경화일 때는 목표치가 55 미만이에요. 자, 이거 그러면 잠깐 기억하고 갈게요.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이 수치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갈게요. 저위험군, 내가 아무런 위험인자가 없거나 위험인자 한 개 이하라면 160 미만으로만 맞추면 돼요. 중등도 위험군일 경우에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130 미만이면 돼요. 일단 아직은 동맥경화가 없는 상태예요. 중등도 위험군은. 당뇨병이 있으면 100 미만입니다.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으면 70 미만이에요. 동맥경화가 심하면 55 미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떤 환자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됐어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70입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73, 중성지방은 51이에요. 총 콜레스테롤은 269예요. 이분이 이제 만약에 160 미만으로만 맞춰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저위험군 환자라서 목표가 160 미만이라면, 또 이분이 만약에 동맥경화 환자라서 이제 목표치가 70 미만이라면, 그럼 완전 다른 얘기죠. 다른 상황이 되죠. 자, 이분이 만약에 베르베린을 쓴다고 하면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분은 베르베린을 단독으로 썼을 때 LDL 콜레스테롤은 25% 감소해서 127이 될 거고요. 중성 지방은 35% 감소해서 33이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 중성 지방 수치가
이미 굉장히 좋으세요. 더 떨어져 봤자 뭐 별로 큰 그게 차이가 없는데 여하튼 이렇게 될 거고 총 콜레스테롤은 29% 감소해서 190이 돼요. 자, 이제 고지혈증 치료 목표는 크게 중성지방이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중성지방도 중요한데 중성지방 포함해서 이제 논 HDL 콜레스테롤을 계산하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제 LDL을 갖다가 많이 봐요. 그럼 LDL 기준으로 한번 봐보실게요. 이분이 저위험군이다 하면은 베르베린만 드셔도 충분하겠죠. 왜냐면 베르베린만 드셔도 160 미만이 나오니까. 그쵸? 근데 이분이 만약에 동맥경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고요. 그럼 동맥경화가 있다고 하면 이분은 목표치가 70 미만이 되는데 지금 어때요? 이분은 베르베린만 썼을 때 127바까지 받기에 도달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치료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맥경화가 이미 있는 분들께는 천연물, 뭐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이제 천연물 영양제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이 충분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 약으로 쓰는 게 이제 스타틴이잖아요. 스타틴을 쓰죠. 스타틴이 이제 메인이에요. 근데 스타틴이 고지혈증 수치를 40에서 60% 떨어뜨려 줍니다. 아까 그 베르베린 얼마라고 했죠? 베르베린은 25% 떨어뜨린다고 했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틴만으로 이미 목표 농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더 베르베린을 붙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타틴에다가 뭘 또 요즘에 많이 병합해서 쓰냐면 에제티마이브라는 약을 같이 병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은 콜레스테롤 여기 장에서 재흡수되는 걸 막는 건데 이게 또 15에서 20% 정도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병합해서 쓰면은 토탈 얼마까지 그 낮출 수 있냐면 대략 70에서 80%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확 낮출 수가 있어요.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두 개 병합해서 쓰면. 그래서 굳이 천연물 약제를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고지혈증 약물 또 하나는 PSK9 이니비터라는 건데 이게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 그래서 스타틴이나 에즈티마이브를 썼을 때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이 주사제를 쓰게 됩니다. 보통 저희 같은 저는 1차 병원에서 1차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의원급 기관보다 3차 병원, 대학병원에서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그러면 베르베린 뭐 쓸데없다는 거냐? 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베르베린을 이제 동맥경화나 이런 거 있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쓰면 잘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거 이제 기전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기전을 살펴보면 HMG 코에이 리덕테이즈라는 거를 방해하는, 요걸 억제하는 그 약이에요. 그럼 HMG 코에이 리덕테이즈가 HMG 코에이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생합성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생합성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세포 안에 간에 있는 세포 안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간이 콜레스테롤을 조금 더 흡수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리셉터 이 콜레스테롤 수용체, LDL 콜레스테롤 수용체를 이렇게 발현을 하거든요. 이 수용체가 많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그 베르베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베르베린 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이제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시켜 가지고 그 결과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의 발현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런데 베르베린 같은 경우에는 이 LDL 콜레스테롤이 생합성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세포를 보면 세포핵이 있잖아요. 세포핵이 있고 여기 세포가 있고 어떤 단백질, 이 LDL 리셉터라는 것도 이것도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생합성 되려면 세포핵에서 이 DNA로부터 RNA가 생겨야 돼요. RNA가 만들어져요.
이 과정을 전사라고 불러요. 트랜스, 트랜스크립션, 이 전사라고 부르는데, 이 RNA가 세포질에서 여기 단백질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로 조립이 된다고 보면 되죠. DNA에서 RNA가 되고, RNA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과정을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베르베린이 하는 역할은 이 RNA 수준에서 이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제 그 세포질에 남아 있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RNA가 생기면 금방금방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세포질에 남아 있으니까 단백질로 트랜슬레이션 되는 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전을 살펴봤을 때 스타틴과 베르베린이 두 가지 다른 기전을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 상승작용이 나올 수도 있대요. 같은 논문에서 세포 실험을 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 베르베린을 처리했을 때 이제 베르베린 처리하고 베르베린 처리하고 시간에 따라서 mRNA가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베르베린 농도에 따라서 mRNA가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 mRNA가 증가했다는 걸 또 보여줬고, 요거 두 개는 mRNA 증가를 보여준 거고, 여기서는 단백질 증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르베린 친 거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 그림이 오른쪽으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쉬프팅 됐잖아요. 이게 단백질 그 이제 번역이 증가했던 단백질 발현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그 결과를 보여줬고요. 또 스타틴과 베르베린을 병합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도 세포 실험을 했더라고요. 여기 그래프인데 너무 작아서 확대해서 볼게요. 에서 보면 여기 이제 여기서 로바스타틴을 썼어요. 로바스타틴 0.5 마이크로몰, 1 마이크로몰, 그리고 베르베린 단도. 그다음에 이 두 개가 이제 로바스타틴이랑 베르베린이랑 병합요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병합요법을 했을 때 원래 로바스타틴 1 마이크로몰을 했을 때 0.5 마이크로몰보다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 mRNA가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베르베린 단독으로 했을 때는 1 마이크로몰 쓴 거랑 비슷했잖아요. 근데 두 개를 같이 쓰니까 확실히 상승작용이 있죠. 여기 이거나 이거보다 훨씬 더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상승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승작용이 있는데 이제 그때 상승작용이 나타나면 로바스타틴 0.5를 쓰든 1 마이크로몰을 쓰든 크게 차이가 없어지는 이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네요. 이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제 고지혈증에 베르베린 쓰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일단은 이제 기존 약제가 너무 좋아서 딱히 쓸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잘 쓰면 유용한 면도 있을 것 같다는 추가적인 답도 드립니다. 이제 어떤 측면에서 어, 도움이 될 것 같냐면 이 스타틴이라는 약제가 부작용이 있어요. 스타틴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근육통이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거고, 어떤 분들은, 살이 너무 빠진다. 너무 빠지고, 피곤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좀 스타틴을 줄이면서, 효과는 손해를 보기 싫을 때, 그럴 때 병합요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뭐 병합요법 해도 이 부작용이 안 줄어들 가능성도 물론 있긴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스타틴 부작용이 당뇨병 위험성을 높여요. 근데 이 베르베린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당뇨병에 조금 이득이 있다고 하거든요, 베르베린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병합 치료했을 때 스타틴의 당뇨병 위험성 높아지는 것을 베르베린이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저도 이제 환자분이 질문해 주신 덕분에 베르베린이 고지혈증에서 어떤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 공부를 해보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베르베린 꼭 쓰시고 싶으시면 주치의와 꼭 상의하고 쓰세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콜레스테롤 타겟 목표가, 목표 농도, 콜레스테롤 목표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객관화해서 이거에 도달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동맥경화가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더 진행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요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베르베린을 단독으로 썼을 때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나 또 같이 썼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잘 케어하려면 꼭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서 혈액 검사 추적하시면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